네, 오랜만에 국제뉴스 플렉스에서 제 전문 분야 중국 얘기 한번 해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옛날엔 우리가 대부분 중국 관련된 방송만 했었는데 네. 요즘 들어 중국에 대한 언급 빈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중국에 있는 제 정보원들이 잘렸어요. 네. 진짜? 나 위챗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위챗을 통해 가지고 걔네들이 일종의 그 찌라시 같은 것들을 많이 보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보내줘. 살아는 계신 것. 아, 살아는 있지. 현직에 있으니까. 뭐 현직 다 그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아니, 내 친구들이 걸려서 잘릴 수도 있잖아요. 아, 걔네들은 잘릴 수가 없지, 공무원은. 아. 높은 사람 아니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역 공무원들은 토호예요, 토호. 안 바뀌어. 철밥통이야. 철밥통.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한테 이제 중앙정부나 뭐 조직에서 돌려주던 찌라시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찌라시가 오면은 이제 그걸 받아갖고 나한테 건네줬거든요. 지금도 그 찌라시가 오는데 일단 이 찌라시를 전달을 못하게 돼 있어. 이게 체제를 바꾼 거야, 메시지 송신 방식을.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1시간, 하루, 3일 이럴 때 없어져. 이거 007이다. 거의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얘네들이. 메시지 보내면 폭발한다. 뭐 이거네. 네. 그만큼 통제가 심해지고 있어서 정말 그 제가 원했던 참신한 정보를 못 구해요. 네. 아니 그 정보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를 알고 단속을 빡세게 들어간 그렇죠. 거군요. 빡세게 들어간 거고 그 중 안에서 이제 등급이 높은 사람들이거든. 내한테 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약간 말하자면 국장급. 많이 얘기하지만 불안해 그분들. 예. 아무튼 그 급에 있는 사람들이라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었었는데 일단 이제 그게 끊긴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현장 가서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시잖아요. 옛날처럼 한 달에 한두 번씩 들어가 갖고 진하게. 왜냐면 가면 걔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왜냐면 내가 들어가면 이 법카로 저녁을 비싼 걸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합작 사업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법카 한 100만 원짜리가 돼요. 그러니까 등급이 나 혼자 갔는데 쥐가 직원들을 4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네가 먹으려고. 지네가 먹으려고. 이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기업의 홍보팀에서도 그 매체력에 따라서 기자들 등급이 나뉘어요. 그래서 밥을 살 때, 홍보팀에서 밥을 살 때, 그 기자들에 따라서 사는 가격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아. 네, 그래서 내가 가면 최소한 100만 원짜리 저녁상은 먹을 수 있으니까 와. 정말 지들도 모처럼 목에 때 한번 뱉기는 그런 게 있었고 또 거기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 그렇지. 허풍 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막 안 해도 될 얘기까지 다 해주고 나오지.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한때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산동성 안에서 어떻게 산동성이 지금 뒤집혀가고 있는가. 잠깐만요. 산동성이라는 것까지 다 밝혀도 돼요? 돼. 아직 공무원이 한두 명이야, 거기. 그래갖고 그 안에 이제 그 수도인 제남을 제껴버리고 청도, 홍도, 황도를 합쳐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여기를 특별시, 직할시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시진핑 부인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쫙 내가 다 짚어가지고 보고 있었거든. 폭리위원 여사께서. 그때 이제 그 황도나 그 미개발돼 있던데 이게 청도랑 합쳐졌거든요. 네. 이게. 그때 가서 땅을 샀으면. 또 시작이네요. 네. 아무튼 좋았었는데 아무튼 지금 그 좋은 시절이 지금 없어졌다는 게 안타깝긴 한데 네. 아무튼 우리 이 진핑이 형님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네. 일단 이제 당면에 있는 위기야 홍수도 있고 뭐 이제 뭐 경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년에 정치 권력을 승계할 수 있는 주석을 5년을 더 해먹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파들의 그 반대가 아주 극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베이다오 회의가 올해 열렸는데 열렸죠. 언제 열렸고 얼마 동안 했고 누가 왔고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끝났어요. 네. 아니, 이런 근데- 경우까지는 처음이었어. 아, 이 정도까지. 원래는 비밀 회의이긴 한데. 끝났으면 그 며칠 했고 뭔 얘기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시기도 참석자도 내용도 없는 정말 완전 비밀 회의가 이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사실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이게 열릴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걸 놓고도 열어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의 건재함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포장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해서라도 열어야 된다. 오히려 열리지 않으면 이거 중국 공산당 내에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구나라는 시그널을 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렸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비밀회의라고 그러냐면은 전 현직 원로들, 그러니까 당과 관련된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휴가처럼 즐기는 것처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눈치챌 수 있냐면은 일체 고위 공무원들, 고위직들의 동정 얘기가 안 나온대요. 언론 보도에. 그러면 딱 사라지면은 얘네들 베이다이어 회의 들어갔구나. 를 알 수 있고 갑자기 한 2주 소식이 안 나오다가 동정이 또다시 나오면 끝났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이런 회의는 국정의 중대사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뭐 전인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양회도 있고 뭐 이런 절차가 있지만 그렇죠. 핵심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내용대로 해갖고 다음 회에 양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내년 3월까지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예전 같으면 여야가 다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장쩌민 계열이나 뭐 후진타오 계열이나 옛날 이제 모택동 시절 때 같이 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 100살이 넘었지만 100살 넘는 사람들도 다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원로,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요직을 맡았던 핵심 원로들이 다 모이는 회의였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회의의 상징성이 줄어들면서 그렇죠. 진핑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전임 후진타오 총리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회의답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의답게는 그 기존의 프로세스대로 다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고 나서는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일방적으로 시진핑의 의도와 의견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용도로 변질이 됐다라는 거죠. 통보하는 거죠, 통보. 그러니까 이 자리가 사실은 다 아버지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친구들이거나 자기 직계 선배들만 모였기 때문에 시진핑이 매일 말석이야. 베이다오를 간다고 그죠. 치면. 가서 그냥 야단 맞는 자리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래갖고 시주석 이래서 내년에 하겠나 이게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참 놀라운 게 말이죠. 시진핑 권력이 한참 강화되기 시작하던 2015, 16년도 요때 여기 있는 원로들 중에 한 7, 8명이 갑자기 돌아가셔요. 연세가 우연이겠지. 그렇지. 왜냐면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93세, 97세, 103세 이러기 때문에 네. 돌아가셔도 무방한데 네. 왜 하필 요때에 그 시기 때 확 돌아가셨는지 혹시 잘 몰라. 그분들이 시진핑 주석을 많이 혼내셨던 분들인가요?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기엔 이제 말귀가 좀 어두워가지고 진핑이 형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힘이 센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동네 노인네들 보면 그거 갖고 진짜 돈 많은 부자나 높은 사 국회의원 보고도 내가 여기 동네 이장인데 여기로 왔으면 나한테 인사를 해야지. 뭐 이런 꼬장지를 좀 부리는 게 관행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나이 들지 마세요, 송 작가님. 그러니까 다양히 돌아다녀야지. 그래서 꼬장질 하던 노인네들이 일단 많이 없어졌어요. 네, 많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90대에서 네. 한 80대로 이제 많이 이게 젊어졌잖아. 젊어지셨고. 말이 좀 통하게 된 거지.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전임이었던 후진타오나 장쩌민이 얘기를 좀 하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2, 3년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시진핑이. 그 얘기만 듣고 나면 자식이 구속이 돼.
동생이 잡혀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마누라가 세무조사를 받고 아, 예. 막 그런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고관들도 입을 닫은 거예요. 아, 그거 어떡하네. 그래, 네 요즘 고민이 뭐 있노? 얘기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그건 이제 어린 사람한테 한 거고 이게 평소에 1대1로 만나면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는데 원로들이 좀 있잖아. 그러니까 장점이 그러는 거야. 자네 말이야. 요즘 너무 우리 상하이방 심화가 패는 거 아닌가? 자네가 그런 식으로까지 할 것 같으면 내가 자네에 대한 지지를 해줄 수가 없잖아. 그 얘기 듣고 간단 말이야. 바로 그 다음날 아들이 대학교 총장에서 잘리면서 부정부패로 해갖고 조사를 받게 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하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고민 얘기하라고 할 때 얘기를 하면 하면 안 돼.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사회생활 할 때, 야, 어렵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 걱정하지 말고라고 했을 때 절대 말하면 안 되는데. 허심탄회하면 안 돼. 예. 허심탄회했던 사람들이 계속 주워 쳐맞은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진핑 아저씨가 이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런 걸 할 거예요. 네. 알고는 계시라고. 이거거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발표를 하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믿는 거야. 아, 이게 다 합의가 됐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믿고 있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알린 상태에서 뭘 얘기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계속 그 전부터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내년 10월쯤 열리는 공산당 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의 3연임을 관찰할 것이다. 결국 여기서 이 얘기가 주로 핵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이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계속 나왔고 끝났다 하면서도 이 얘기가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시기쯤 되면 뭐를 하냐면 기존에 있는 상무위원들이 있고 네. 그 중에 이제 핵심 상무위원이 7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치국 정치국원이 25명이 있고 그러니까 요 사람들 중에 7명을 뽑아가지고 7명이 상무위원회. 예, 그 중국 국가서열 1위부터 7위까지를 쭉 이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위가 이제 지금 주석이고 2위가 뭐 총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리들을 미리 나누는데 요쯤 되면 이제 후보자가 다 나와. 그렇죠. 왜냐면 이제 내년에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갈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시진핑이 차기 후계자를 내세웠냐 안 내세웠냐 요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야. 일단 후계 그룹은 있어요. 그렇죠. 그 후계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한 3명이 있는데 후춘화 국무원 부총리, 천민월 충칭시 당서기,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기가 주석직을 유지를 시켜가지고 5년을 더 한다고 치면 당석이나 총리 같은 자리를 줘야 돼요. 네. 나눠줘야 되잖아. 갖고 있던 것 중에.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다 10년씩밖에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2018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국가주석직 사면임 제한이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시진핑이 다 작업을 해놨다. 쳐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부리면 당서기하고 군사위 주석까지 다 갖고 갈 거예요. 어차피 총리는 딴 놈 시킬 거니까. 근데 그거를 좀 내려놓더라도 주석직만큼은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진핑의 의도거든. 그렇죠. 물론 마음은 둘 다 하고 싶을 겁니다. 다 내가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걸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원로들이나 반시진핑 세력들 다 죽였잖아. 아니 그래도 덜 죽였어? 아직도 덜 죽였지. 죽이면 새로 생겨.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규 후보 그룹들 중에서도 내 말을 잘 듣는 애가
2위, 3위를 해줘야 내가 편해. 당연합니다, 그건.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당서기와 군사위 주석과 총리 자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사람을 심는 게 중요해. 시진핑 입장에서는. 근데 이 네 사람을 심는 과정 중에 모종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어디서 그런 힌트를 얻으신 거예요? 아. 그 얘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안 그렇죠. 나와서 상무위원들에 대한 윤곽도 안 나오고. 그 상무위원들의 윤곽이 나왔었는데 아까 얘기한 후계 그룹이 있는데 얘네들이 베이다 원로들한테 거부당한 것 같아요. 아, 셋 다. 아니 셋다는 아니고 둘 정도가 거부당한 것 같습니다. 리창과 후추나가 사실은 그 후보군에서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이게 끝나고 나서 갑자기 네. 그 새로운 제도가 하나 생겼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런 그 핵심 상무위원직에 오르려고 하면 이 지금까지 없던 거예요. 네. 지방에서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항을 갑자기 시진핑이 발표를 했어요. 그 이제 어제 잠깐 말씀하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에 있는 그 중국 고위 당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북경에서만 일하면서 뭐 대학 교수 하다가 그다음에 뭐 뒤늦게 공무원 이제 들어와 갖고 나중에 또 거기에서 일하면서 말하자면 금수저처럼 성공한 사례들이 있고 하방이라 그래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밑에서 최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진해 가면서 성장, 부성장 하면서 행정 경험을 쌓아온 태자당 출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둘 다 똑같이 나중에 고위직 상무위원이 되는 데는 제한이 없었어. 근데 지금 이제부터는 금수저는 안 돼. 흑수저만 가능해라는 법을 시진핑이 갑자기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베이다이어 끝나고 나서 급하게. 이것은 기존에 있는 세 개 그룹 중에 후춘하나 리창은 여기에 걸려갖고 못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 천민얼마에 이게 가능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자기 사람을 정리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이외에 다른 추천자로 올라온 애들을 견제하기 위한 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반칙을 하나 끼워 넣은 거야. 그러니까 내 걸 2개 내어 주더라도 다른 애들 위협적인 애들을 받지 않기 위한 조건일 수도 있고. 그렇고 아니면 내 내부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밑에 있는 놈을 땡겨 올리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있는 애들을 미리 쳐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사를 하려고 했던 거는 안 됐던 것 같아. 누군가 개겼다는 거지. 네. 아, 그건 너무 독재 아니야? 또 5년 더 한다고 해서 밑에 애들까지 다 그러고 깔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매우 고깝게 들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베이다이허에서 원로들의 얘기를 내가 어느 정도 수용해가지고 오케이 콜 둘 잘라낼게 이 정도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민월은 그냥 가고 여기 총리하고 저기는 이 사람들 애들로, 하지 저쪽 애들로 해주지 예 그럽시다라고 해놓고 나와서 행정 경험 없으면 안 돼라고 해갖고 들어설 수 있는 자리를 비워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시진핑 마음대로는 안 됐다는 거야 이번에 회의에서. 와. 그래서 시진핑은 또 복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일단 그건 받았는데 오케이 받고 더블로 가. 그렇지. 내가 그냥 곱게 얘기하고 그러면 살려는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대놓고 후계 구도하는 데서 간섭을 하신다고 하면 그렇다면 또 손봐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서 리커창은 뭐 어차피 핫바지라는 거 우리가 알고 그만둘 있고. 거고.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그 왕우닝하고 천민월, 후춘화가 제일 유망합니다. 유망했죠. 차기 당서기 자리로서는. 근데 천민월, 그 왕우닝은 안 되죠. 안 되는 사람이고 네. 천민월과 후춘화는 둘 다
그 시진핑의 사람인 건 맞아요. 네.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총리 자리만큼은 내줘야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요 두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똑똑하긴 호춘아가 더 똑똑한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천민호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민월이 훨씬 시키는 대로 일을 그렇죠. 잘하는. 얘는 예스맨이기 때문에 그렇지. 천민호는 어떻게든 안고 갈 공산이 커요. 아, 너무 똑똑한 애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부리기가 힘들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시진핑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아닌 상태에서 총리직이나 또는 그 외에 중요 직책들, 서열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직책들에 대한 새로운 인사가 제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후속 보도에서 올해 후보군들이 요 사람들이다라고 나오면 그들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면은 저쪽 계열이 그렇죠. 들어오는 저쪽 거다. 계열이 들어오는 거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공무원직, 그러니까 지방에서 행정직 안 해본 저 금수저들은 하지 마라고 하는 안을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굴 추천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네. 태자당이나 아니면 고위 관료 중에서 누군가를 후보군 안에 넣으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안에서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과정 중에 또 한 번 숙청의 바람이 하반기 때 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이름도 생소하고 그냥 얘기를 듣기는 듣는데 뉴스를 보긴 보는데 자꾸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몇몇 분의 이름을 외워두시면은 훨씬 좀 재밌게 뉴스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2년 후면 중국을 지배할 지도자가 바뀌어요. 물론 시진핑이 계속 할 강사는 높아지지만 그것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니까. 시진핑이 주석직을 승계하자마자 당석하고 군사위 주석을 내줬는데 그 다음날 체포될 수도 있어요. 그게 중국의 정치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도 나만 혼자 갖고는 두렵기 때문에 내 세력들을 심어가지고 정권 안정의 기초를 다져야 돼요. 그러면 규율위원장이나 그렇지. 이런 그 석이나 그 다음에 군사위 부주석, 군사위 주석 밑에 있는 부주석 3명 중에 2명 정도는 자기가 끼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못하게끔 저쪽이 자꾸 헛다리를 놓고 있으니까 이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협박질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지금 당면에 있는 수해 문제가 너무 심각해. 중국 홍수 피해가 어느 정도냐면 일단 이제 근래에 우리나라에도 가장 많이 보도가 됐던 게 지난달 17일부터 20일 그 허난성 일대 정저우시를 중심으로 말 그대로 1000년 만에 폭우가 내렸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350여 명이 사망 실종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일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자동차 무덤이라는 기사가 그렇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저우시 외곽에 차들이 이렇게 쫙 대져 있는데 5,000대 정도예요. 근데 물론 수해 피해를 입었지만 이 움직여서 이제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수리하면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못 찾아가지? 그러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못 찾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 5,000명 정도가 이 차의 주인들은 피해를 입은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23만 8천 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의 화교단체에서는 지금 2만 5천 명, 최소 2만 5천 명이 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대요. 이 사진이 지금 SNS상에서 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흉흉한 거지 말 그대로. 민심이 흉흉한 거죠. 네. 실제로 화장장에서 그 익사체로 들어온 사체, 그러니까 바로 익사를 한 사체는 잘 안 탄대. 표현이 좀 이제 방치를 해갖고 물기가 좀 빠져야 타거든. 그래서 대기한 시체만 16,000구다라는 뭐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뭐 바로 삭제되고 유언비어다 아니다 뭐 온갖 얘기들이 많았지만 실제 정저우 터널 안에서 사망한 사람이 뭐 최초
10,000명대까지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중국 안에서 뉴스는 전혀 안 나와요. 뉴스는 안 나오는데 SNS상에서 암암리에 돌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그리고 거예요. 돌면 계속 차단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이 퍼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뭐 쇼핑몰 사이트부터 우버 디디추싱 자동차 사이트까지 다 때려박은 게 그건 그렇죠, 거야. 그렇죠. 이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고의적으로 끊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일단 지금 글로벌 보험업계는 사실 직접적으로 손해액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파악된 손해액을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아니고 글로벌 보험업계에서 보기에는 허난성 홍수 피해로만 직접적인 경제 손실만도 20조 6,071억 원 정도가 될 거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이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고 문제는 이게 직접적인 손실인데 여기에 플러스 간접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면 이걸 훨씬 뛰어넘는다는 건데 중국 정부는 이거를 상당히 축소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2만 명 죽었다는 얘기하고 400명 죽었다는 얘기는 차원이 편차가 다르잖아. 너무 크잖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불거지니까 시진핑은 티벳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뉴스를 싹 덮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연예인들을 지금 때려잡고 있죠. 네. 어떤 식으로 때려잡지? 그러니까 연예인지 네, 하면서 하면서 여성 팬들이랑 사고치고 네, 성폭력 탈세하고 이런 크리스가 제일 먼저 잡혔죠. 그런 연예인들을 때려잡으면서 이제 분노를 그쪽으로 방식이 왜 이렇게 비슷하냐?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걸 덮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 얘기죠. 중국 얘기죠. 중국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승리가 두들겨 맞았죠. 정경심 교수 판결이는. 아무튼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 홍수 피해가 역대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도 사실은 큰 피해가 있었고요. 또 저장성 림보시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나흘간 951mm의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피해가 있었고 또 8월 들어서도 스촨성 일대에서 44만 명 이재민 발생을 했고요. 지난 11일에는 후베이성 수이저우시 수이현 류린진에서 12시간 동안은 503mm의 비가 내렸는데요. 문제는 3시간 동안 내린 비가 373.7mm고 2시간 연속 강수량이 100mm를 넘겼어요. 그리고 11일부터 그 12일 후베이성 내 7개, 22개 현에서 이재민 38만여 명 발생을 했고 11,00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여름 홍수로 직접적으로 16조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다? 이런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더 이상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허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정조시 속해 있는 허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1,100만 가구 중에 900만 가구 이상이 이미 수재 피해를 입었어요. 발표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중국 안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도에 불었던 태풍하고 폭우, 그러니까 엄청난 바람하고 동반됐던 그 기상이변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선상인데 유형이 좀 달라요. 근데 더 위험해졌어. 왜냐면 작년에는 이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 비구름 때 속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치고 나갔어. 그렇죠. 뿌리고 끝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 열대 저기압권이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올 여름이 덜 더웠던 거지. 인도양이나 이 남태평양이 덜 더웠기 때문에 이게 그 저기압대가 적게 발생한 상태에서 저기압군으로 스물스물 밀려 올라왔어. 그러니까 태풍처럼 큰 조직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저기압들이 쭉 밀려서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올라오고 있는 과정 중에 대륙판에 딱 걸친 거예요. 편서풍과 대륙판에 딱 걸쳤는데 이게 중국 남부하고 일본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대륙성 고기압이 거기 멈춰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전에처럼 태풍이 힘이 세갖고 이걸 밀어 올려가지고 확 뿌려버리고 끝나면 좋은데 자, 이
벽에 계속해서 저기압이 와서 갖다 비비고 있는 거고 비빌 때마다 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여름이 끝날 때까지 늦장마가 끝날 때까지 10월 초순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기억 떠올려 보면은 2달 정도 계속 비가 왔었거든요, 중국에.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그것보다 더 오래 온다는 거죠. 아이고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국 고기압이 더 대륙성 고기압이 더 강해서 밀고 내려오지도 않고 약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댓글에서도 그럼 이렇게 되면 반드시 뒤따라서 식량난까지 벌어지지 않겠느냐? 100%죠. 네. 중국 안에서의 식량난은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동북 삼성이나 특히 흑룡강성을 주변으로 한 쌀 농사는 사상 최대 풍작일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쪽에서 짓고 있는 밀 농사도 사실상 사상 최대 풍작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풍작이 얻은 문제는 뭐다? 지금 이렇게 홍수 피해로 도로가 끊기고 철도가 끊겨버리게 되면 어떻게 수급을 할 거냐는 거죠. 공급의 문제가. 그다음에 공장들도 지금 잠긴 상태잖아요. 그렇죠. 공장도 다 잠긴 상태죠. 그래서 이제 수급의 문제는 이게 끝나고 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식량 자원이 무기화되는 형상을 맞게 되면 이게 오히려 중국이 국지전을 벌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일본에 비해서는 좀 낫습니다. 유입량이 적어요. 수증기의 유입량이. 중국은 네. 비교적 일본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이 얼마 안 되는 일본 대륙에 중국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고기압대가 걸쳐 있는데 이 고기압대를 예전 같으면 태풍이 밀고 올라왔을 텐데 그렇지. 안 밀고 올라오는 상태에서 중국에서부터 연결되는 물의 띠가 일본까지 평행대로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덜 내린 비구름 있잖아. 이게 편서풍 따고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일본 남부에서 치고 올라온 그 구름대하고 맞아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일본 열도 위에 끊임없이 물걸레를 짜고 있는 형상인 거죠. 아이고야. 어떻게 진짜 참 신기하게 우리나라까지 안 넘어오고 다 거기 걸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정말 기가 막힌 포스트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눈탱이 맞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눈탱이가 아니고 널리 내다보고 큰 그림. 가장 안전한 길지,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지역에다 이걸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풍수의 피해 없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추석을 맞이하겠지만 얘네들은 와. 추석 직전까지 비 올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어디서 올지를 몰라요. 어디서 온다라는 건 뭐가 온다는 비가 어디서 내릴지를 몰라. 맞아. 예보가 불가능한 그렇지. 예보가 불가능한 비예요. 왜 불가능하냐면 태풍 같은 게 오면 태풍의 연결권 안에서 비가 오고 말거든. 그렇지.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수증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에 수증기가 많이 몰려 있고 어느 지역이 많이 온도가 떨어져고 비가 내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저장성에서도 사실은 며칠 전에 예보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저장성에서 100kg인가 100km인가 200km 떨어진 곳에 비가 올 거다라고 예보가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전혀 그거를 맞힐 수가 없죠. 없는 거지. 바람만 좀 불거나 예를 들어 일조량이 살짝 뭐 구름 같은 게 껴서 변화가 되고 땅에서 올라오는 온도가 틀려지거나 아니면 뭐 공장 어디서 심하게 굴뚝 연기가 뭘로 인해서 기상학적인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위성으로도 감시가 안 돼. 비구름의 형태로도 안 보여요. 그냥 약간 흐릿한 느낌의 수증기가 모였기 때문에 막 정난운이나 이런 것처럼 구름이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멀쩡하던 하늘에서 우르르 하고 번개를 치더니 구름이 막 모이더니 폭풍처럼 태풍이 불더니 비가 막 300mm 쏟아지더니 맑게 개. 정말 약올라 미쳐버릴 지경인 거지. 그래서 이걸 피해갖고 옆 동네로 한 100km 이사를 갔더니 바로 얘가 따라와갖고 또 비를 뿌려. 네. 이런 상황이 중국과 일본에는 9월 말까지 거의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이고. 요거 지나가도 또 다음 차례가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홍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 끝나고 나면 그다음 전염병 돌거든요.
100%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창궐할 어떤 모든 여건을 다 갖췄고요. 이 와중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네. 막 뿌려지기 시작했는데 거의 기존에 있는 백신은 전혀 듣질 않는 상태라서 완전 리셋됐어요, 방역이. 저기요? 네. 언제는 방역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때는 그래 시노백이라도 좀 놔주고 그래갖고 심리적으로 사람들한테 그 플라시보 효과요? 플라시보 효과라도 좀 주고 그랬거든. 네. 그리고 이걸 놔주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야 놔줬으니까 돌아다녀라고 얘기하면서 경제를 돌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2번을 시노백을 맞았던 사람들도 여기에 전부 다 감염이 돼버리고 지금 거의 100% 효과가 없다고 드러나다 보니까 뭔 백신을 새로 맞춰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맞춰? 아니 만들면 되지. 중국 정부가 그걸 못하겠어. 그렇다고 지금 와서 화이자나 모더나를 만들라고 생각을 하니 일단은 제조 기술이 없어요. mRNA 조합 기술이 없고 두 번째는 콜드 체인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화이자를 운 좋게 떼돈을 주고 사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배포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에이,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잘한 거 있잖아요. 몰라주게? 갑자기, 우리가 또 만들었어요. 와, 역시 우리의 기술이 최고예요. 이러면서.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맞고 덜 아팠거든. 네. 요즘 거는 확실하게 아프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안 믿어. 아, 진짜? 그 끝났어? 티가 나. 이제 더 이상 물 주사 맞고 그걸로 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못 가져. 못 주는 거야? 못 주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다음 달에 델타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중국산 백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올 수도 있어. 거의 나오겠지만 심지어 이제는 이제 나올 주사가 거야. 아니라 먹는 걸로 나올 해갖고 거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중국 국민들 자체가 안 믿는다는 거야 정부의 발표를.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서 또 어떤 내용을 잘 보도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10대와 20대 청년들을 마치 예전 그 문화대혁명 시절에 홍위병들처럼 신홍위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철저하게 이제 중화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세대였기 때문에 이들의 애국심 마케팅이 철저하게 먹힌다. 그리고 굉장히 그 정도가 심각하다. 앞뒤 꽉꽉 막히고 중국이 최고야.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서 다 중국인이여 뭉쳐라. 뭐 중국을 욕하는 건 용서치 않겠다. 온갖 폐악질 다 하고 다니는 뭐 이런 관련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못 해요. SNS를 막았거든.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그걸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이용해갖고 다시 재선동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재선동을 할 만한 거리가 없어. 네.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얇아 보이는데 이 안에 4겹 쿼드 마스크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명. 그래서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PTT에 실험을 의뢰했는데 KF94와 동일한 등급의 시험을 누설률 시험, 그리고 분진 포집효율 시험,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환경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정말 일석이조의 마스크가 이 ILE 마스크잖아요. 그러면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은 첫 번째, 향균 안감이 있습니다. 오. 이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겉감에도 향균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발수 코팅까지 했습니다.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전혀 지금 물이 통하지 전혀, 못하고 아예 마스크 자체에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 물기가 아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산뜻해요. 진짜 발수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 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네. 본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자,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올림픽도 그닥 뭐 핵심적인, 그러니까 메달은 많이 땄지만 뭔가 좀 티나게 축구에서 메달 땄다든지 수영에서 메달을 땄다든지 에이. 뭐 이런 게 없고, 축구에서 어떻게 메달을 따요? 중국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뽀대 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양궁이나 이런 거 구연패하고 뭐 저기를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옛날처럼 중국 수영 간판 스타라든지 110m 허들 이런데 순양. 순양이나 뭐 이런 이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애들도 없는 상황에서 탁구도 한번 져버렸지. 배드민턴도 대만한테 져버렸지. 이러다 보니까 이거 홍보하기도 애매해 지금. 하긴 양양 A, 양양 B도 없고. 그렇지. 예. 동계올림픽 때는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고 있을 건데 보이콧해서 안 열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거에 대한 후폭풍은 경제로 올 겁니다. 경제로, 자, 일단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자, 상반기에 12.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1분기 때가 18.3%였어요. 그런데 2분기에 7.9%로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비가 와가지고 이게 더 빠지겠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러니까 비온 것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코로나19가 지금 또다시 확산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내에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3, 4분기는 많이 가봤자 6.6%대 정도밖에 안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중국이 8% 이상의 성장을 해갖고 세계 경제를 기여한다. 지네들이 13%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1분기 때 거의 그 목표를 달성을 했었는데 2분기부터 꼬라박고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무리해서 물건을 만들었어도 지금 중국 물건을 사주는 국가가 사실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미국도 점점 이 수입을 줄여나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고 9월, 10월, 12월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올 연말 가서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완전 바닥나서 중국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돈 많은데 뭔 파산이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중국은 민간은행이라든지 개인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전부 국유은행이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달러들이 처음에 4조 달러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거 중에 한 1조 원을 어리버리 해갖고 이제 썼어요. 그래서 한 3조 원 남아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달러들을 해외에다 맡기고 돈을 빌려갖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깡통 통장이야. 분명히 잔고는 있는데 이거 대출받은 통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의 실질적인 외환보유고는 1조 달러 내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1,000조 원 정도 있는 거야, 외환이. 그러면 중국의 빅테크가 따로 꿍쳐놓은 달러들 없을까? 이게 그런 달러들을 내놓으면 좋은데 얘네들은 이제 죽었다 깨나도 그걸 안 내놓을 거고. 이렇게 족치고 있는데? 아니, 왜냐면 이게 중국이 이 구조를 어떻게 그동안 경제를 운영했냐면 수출을 해야 되잖아. 네. 수출 기업을 하려 그러면 이제 뭐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생산하고 원자재를 대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달러를 맡겨가지고 위에나를 뽑은 다음에 그 위에나를 기업들한테 70%를 줘요. 그리고 얘네들이 70%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임가공을 해갖고 수출을 하잖아. 그럼 100%가 되잖아. 네. 그럼 이제 그 100% 달러를 받아가지고 기업이 챙기고 나머지 20%를 또 위에나를 줘. 그러니까 기업은 아무리 돌려봐도 구조적으로 달러를 손에 쥘 수가 없는 구조의 외환 구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 국영은행이 그냥 꽉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달러는 무조건. 그러니까 달러가 안 들어오는, 수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돌려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달러 중에 원자재 사는 데는 돈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외국에다 기름 사고 뭐 사고 반도체 사고 하면서 이 달러를 썼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다가 애들한테 줬단 말이야. 네. 위에나를 주면서. 그래서 너 이거 갖고 물건 만들어서 달러 수출해 그랬는데 물건을 만들어도 이게 안 팔려. 그러니까 달러로 전환이 안 돼.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은 만들어내서 만들었고 이 재고가 남았단 말이야.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정부가 책임져야 판정은. 되네요. 아니야. 이게 기업이 책임져야 돼. 네? 어차피 내가 빚이잖아. 70%를 땡겨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안 팔리면 내가 정부 빚이 돼버리는 거야, 한 방에. 근데 계속해서 더 만들려고 시켜. 지금 창고에 재고가 가득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공장을 돌리라고 시킨단 말이야. 내 빚만 늘어났는데 내가 그런 짓거리를 계속 해야 돼요? 해야지. 왜요? 그래야 돈이 돌 거 아니야. 그래서 창고에 있는 완성품을 다 불질러서 폐기를 해요. 그리고 새 제품을 채워 넣는 거야. 그렇게 되게 되면 1년 벌이 한 게 다 빚이 되는 거야. 은행에 잡혀 있는 빚인 거거든. 그럼 내가 숨 쉬고 있으면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계속 숨 쉬고 있으면 빚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정부가 기업한테 야, 이제 빚 갚아? 빚 갚아라고 하는데 그때 기업은 뭐라 그래? 배째. 내가 뭐 이 빚을 뭐 내가 원해서 얻은 거야? 나 이거 갖고 있는 거 공장 설비하고 몰라, 땅하고 다 가져가. 나 이거 다 대출이야. 알아서 해. 다 가져가. 배째? 가서 돼지 공장을 하든 말든. 그렇지. 예. 이렇게 딱 배째 버리니까 이렇게 기업이 들어 넣었을 때 정부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거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다시 만들어. 만들어. 이 뭐 하는 구조가 돼 있기 짓거리야. 때문에 중국 경제는 절대 되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야. 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지금에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다 중국이 억지로 달러로 재료를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가고 대주기 때문에 생긴 성장률인데 이게 실패함으로 인해서 올 연말 되면 그나마 남아있던 달러도 쫑! 중국 경제는 끝날 수 있는 위기가 온다는 거죠. 이걸 송 작가님도 아는데 중국 내 시진핑, 반 시진핑 세력들이 모르겠냐고. 모를 수 있어. 모른다고 이걸. 왜냐면 이런 얘기를 시진핑한테 가서 하면 그 다음날 책상이 없어져. 아니 그러니까 반 시진핑 세력은 안 모른다고. 그들은- 내부적으로도 보고를 못해요. 이런 거는. 우리만 아는 거야. 담당자만 아는 아는 거야. 거야. 아 담당자만 아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터질 때 되면 해외로 망명하거나 아. 조용히 현찰 생겨갖고 숨어버리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진핑이 이 문제에 대한 이런 위험한 공포스러운 예측이라든지 위험성은 못 받고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을 안 되고 있는데 요거 요렇게 하면 개선됩니다. 뭐 후반기면 좋아집니다. 요런 보고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1도 없고 그냥 다 자기 분야에서 쉬쉬쉬쉬 하면서 이러고 그렇지. 있는 거. 그게 중국 공산당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우하고 막 건설하자, 몰고 가자, IT 하자, 전국민 홈쇼핑 하자, 이럴 때는 잘 나가다가도, 요렇게 주도적인 세력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다 모르서 조용조용하게 그냥 가짜 보고서만 보듬고 앉아 있으면서 들키지만 말아야지, 요런 단계로 가는 게 지금 중국의 관료 사회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 이게 보고가 되고 나중에 인정이 되더라도 중국 정부는 이거를 공식화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을 거라는 거야. 야. 정권 영장에 방해가 되니까. 소련은 그래도 솔직했네. 소련은 그래서 해체를 해버렸잖아요. 자기네들 이 문제가 반복되니까. 지가 하고 싶어 했나? 빚쟁이들이 해체하라 그러니까 빚쟁이들한테 강제로 해체를 당한 거지. 그래도 소련은 인정하고 그래. 콜 이거랑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중국은 1도 그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쟤들은 이제 저러다가 나중에 가서 정 안 되면 일본처럼 모든 국민들의 예금을 강제로 증발을 하든가 그런 거. 아니면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기존 화폐하고 부채를 싹 없애버린 상태에서 경제를 리셋하든가 뭔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중국이 그딴 짓거리를 해버리면 중국하고 채권 채무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 국가들이 한꺼번에 바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중국은 내수로서만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 연료하고 반도체 식량만 구할 수 있다고 치면 그런 방식을 취해도 국가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강점이 있지. 그러면 그거를 중국 내부적으로 해결 가능성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짓거리를 저지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모라토리엄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부채하고 기존에 나가 있는 중국 채권 다 무효. 그리고 앞으로 중국 국민들은 새로운 디지털 화폐만 쓰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한테서 중국이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요구 받을 때는 그와 관련된 부분의 대가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금을 풀거나 아니면 뭐 자원을 풀거나 땅을 팔거나 뭐 이지라를 하게 되겠지. 이게 전형적으로 파산하는 기업이 하는 짓거리들 있잖아. 똑같은 짓거리를. 채무 동결시킨 상태에서 자산 팔아가지고 억지로 공장을 돌리거나 완전히 뿔뿔이 쪼개서 임자를 나눠줘 버리는 거. 이러한 파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코로나, 정치, 경제까지 순차적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한 석 달 안에 다 닥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의 위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도 엮여 있잖아요. 중국하고 어쨌든 뭐 그러면은 그 기업들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미 우린 중국에서 달러 받았잖아요. 네. 이게 중국이 위에나 갖고 파산하는 건 아무 걱정이 안 돼요. 괜찮아요. 대신에 물건을 더 못 파는 거지. 달러를 못 주니까. 그러니까 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 자, 반도체 10억 불 대신에 금괴 1000톤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는 저기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럼 가장 데미지를 입는 나라는? 가장 데미지를 입을 나라는 중국 안에 투자했던 나라들이겠죠. 아우, 유대자본. 유대자본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삼성이나 대기업들도 그럴 거고 뭐 이런 중국 안에 들어있는 자산이 동결돼 버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중동 펀드? 중동 펀드 많이 당하겠네요. 손마사요시 예, 손마사요시 씨 등하고 배 앞뒤로 따이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네. 무섭다. 등 따이는 거 진짜 무섭거든요.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와 변화에 대처하는 준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내일부터 중국이랑 거래를 하는데 금으로 하게 될 가능성도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 내부의 반발,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발, 중국인들의 반발.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국민들은 알가니? 지금 파산해서 그 화폐 계약을 한 건지? 니네들 복지 편하게 해주려고 해주는 거야. 하긴 라고 뭐 다 얘기하면서 마사지 할 테니까. 우리 같은 사이즈, 무난하나 우리 같은 사이즈 통장 안에 100만 원, 200만 원 있는 거는 100%다 보전해줘. 내 100만인지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돈들은 안 건드려. 코 묻은 돈들은. 근데 진짜 어디 창고에다가 막 사과 상자로 몇 창고씩 쌓아놓고 있거나 비트코인으로 들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갖고 기업에다 넣어가지고 막 몇백억씩 주주로 숨어있는 주주로 있거나 이런 애들 돈이 다 털리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인민을 위한 구국적인 활동이다 그러는 순간 당연하죠. 오히려 이걸로 영웅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그 부패 척결. 우리 인민의 지금까지 인민의 고열을 빨아먹었던. 그렇지. 네. 진짜 그 장점인 계열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옛날 뭐 모택동이나 뭐 이런 사람 후계 재산들을 내가 다 걷어들여 갖고 국민한테 환원해 갖고 중국 경제를 살렸습니다. 뭐 요딴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시진핑의 플랜 안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어떻게든 견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네. 소련하고는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다르지. 중국은 차원이 달라. 네. 아무튼 그래서 요런 위기 상황들 우리나라 여러분들 좀 괜찮냐고요? 하장님. 괜찮다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네. 그냥 중국에서 수입하던 거, 그 플라스틱 고무다라이 같은 거 못 쓰고 비싸지고 다이소에 물건 없어지고 뭐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물가 상승도 좀 있을 거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조금 줄어든다는 거? 난 괜찮은데? 난 좀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거 쓰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거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금값은 어떻게 되냐고요? 폭락이죠, 뭐. 금값 폭락. 네. 지금 여러분 금값 비싸잖아요. 요때 이제 금붙이 좀 팔아야 되나? 왜냐면 이제 그때 가면 이제 금을 다 풀어 놓을 거고요. 그러면 금의 유통량이 많아지니까 금값이 폭락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달러도 같이 폭락할 수가 있어요. 네. 시중의 유동성 자산에 대한 달러의 보증성이 사라져 버리니까 중국이 거래하고 있는 만큼의 달러가 공중분해 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미국이 그거를 그래도 방치하지는 않을 텐데.
물론 방치는 안 하겠지만 지금처럼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시로 시진핑은 무조건 내린다, 권산단은 살려두더라도 이런 전술을 취한다 그러면 네. 나 혼자 죽을 수 없지라고 가는 거죠. 시진핑이 바이든이나 미국이나 유대자본이랑 합의를 볼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 나라는 우리 아버지하고 모택동이하고 둘이 만든 나라야. 이 나라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게 시진핑입니다. 바꾸대는 똑같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 황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권좌는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하시죠. 아, 힘들어. 네. 자, 오늘 중국 얘기하니까 재밌네. 시간이 훅 가네. 네, 재밌네요. 예. 아무튼 우리 주변에 아주 지금- 똑바로 된 이웃이 없어. 지금 금 팔아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어. 보듬고 계세요. 출렁출렁하지. 어차피 금 떨어지면 달러도 이렇게 다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그냥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은 그 소시민이 그 흐름 안에서 살아나게끔 해야 되는데 혹시 미양원이 금 덩어리 몇 개 있는 거 분산하세요. 아니야? 분산. 이 포트폴리오를 분산해 두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요거는 멤버십 방송의 부자되기 프로젝트를 보시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걸 나눠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늘 이렇게 멤버십 광고를 하게 그럼요. 되는군요. 내일 여러분 돈이 되는 알면 돈이 되는 경제 방송이 또 멤버십 방송으로 찾아오는데 멤버십 가입을 했는데 내가 멤버십 방송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예. 커뮤니티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보시면 되거든요. 예. 네네. 그리고 내일은 11시에 방송이 찾아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시청료를 냈는데 MBC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라고 투정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물론 못 보실 수 있죠. 모를 수 있어. 네, 조작을 못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다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존심 조금만 꺾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금방금방 또 알려주세요, 네, 다들. 금방 그러면 쉽게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네. 기술 아니니까요.